서울과 인천을 잇는 고속도로 위에서 한 생명이 방치되어 있었다. 늦어름의 폭염이 계속되던 날, 차량 행렬이 길게 멈춰 섰고 도로 위의 소음은 점점 높아졌다. 그 한가운데 흰 차선 가까이에 작은 살쾡이 한 마리가 웅크린 채 놓여 있었다. 아직 3달도 되지 않은 듯한 어린 개체였다. 도시 외곽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부지와 멀지 않은 지점이었다. 사람들이 말하길 근처 산비탈이 정리되면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사라졌다고 했다. 그 소문은 이미 여러 번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지만 누구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살쾡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단지 입에 쥔 비닐봉지를 놓지 않았다. 오래된 요구르트 포장지로 보이는 그 봉지 안에는 젖냄새가 배어든 1000조각이 들어있었다. 누군가는 쓰레기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우스꽝스럽다며 웃었다. 그러나 그 어린 짐승은 그 봉지를 세상의 전부처럼 붙들고 있었다. 차량 안에서 촬영한 영상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해시태그가 달리고 조회수가 급격히 오르며 댓글이 쏟아졌다. 구조를 촉구하는 글과 위험하니 건드리지 말라는 글이 동시에 올라왔다. 관할 산림청이 출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규정을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차량 운전자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일정이 밀린다는 글이 올라왔고 아이를 태우고 있다는 주장도 보였다. 일부는 귀엽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지만 실제로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법적 책임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다. 구조단체에 연락했다는 댓글이 올라왔지만 답변은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졌다. 고속도로 위에서 2시간은 길었다. 폭염 속에서 2시간은 생명에게는 치명적이었다. 이 상황을 처음으로 센터에 전달한 사람은 한 대학생이었다. 그는 영상을 찍다가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다고 적었다. 눈앞의 생명보다 조회수가 먼저 떠오른 자신이 부끄러웠다고 했다. 그 글은 또 다른 공유를 낳았다. 결국 경기 북부에 위치한 야생동물 재활센터 퓨어 포레스트로 연락이 닿았다. 그러나 센터 내부에서는 즉각적인 출동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해당 종은 보호 대상이며 정식 허가 없이 포획할 수 없었다. 산림청 출동 예정 시간은 2시간 뒤였다. 그 무렵 김태진은 고향 외곽의 작은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지도 않은 채 앉아 있었다. 39살, 전직 구조대원. 그는 지금 재활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지만 정식 직원은 아니었다. 새해 전 부천의 한 다가구 주택 화재 현장에서 동료였던 구조견을 잃은 뒤 그는 현장을 떠났다. 규정에 따른 판단이었고 그 판단은 생존을 보장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것을 영원히 앗아갔다. 그 후로 그는 집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금속 목걸이는 치워지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목걸이는 더 무거워졌다. 센터에서 온 연락은 간단했다. 고속도로 위에 어린 살쾡이 한 마리. 산림청은 지연. 현재 온라인 확산 중 상황 악화 예상.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태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다시 현장과 연결되는 것을 느꼈다. 전화기 화면에는 규정이 반복되었다. 자의적 포획 금지.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센터 불이익 우려. 그러나 그는 화면을 내려놓았다. 선택은 이미 끝난 상태였다. 그가 고속도로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 복잡해져 있었다. 차량 정체는 길어졌고 일부 운전자는 소리를 높였다. 휴대전화 화면들이 동시에 들려 있었고 댓글은 더 거칠어졌다. 누군가는 안락사를 주장했고 누군가는 책임자를 찾았다. 어린 살쾡이는 여전히 비닐봉지를 물고 있었다. 그 봉지 안의 1000조각은 이제 온라인에서 집의 냄새라는 표현으로 불렸다. 공사 현장에서 어미와 헤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떠돌았다.
그 추측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했다. 태진은 상황을 바라보며 한 가지를 떠올렸다. 새해 전, 그는 구조견의 목걸이를 쥔 채 움직이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다. 그때 그는 아무것도 붙잡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이 어린 살쾡이는 마지막 냄새를 붙들고 있었다. 그 차이는 단순하지 않았다. 그것은 생존 방식의 차이였다. 그는 댓글과 경고, 법적 책임에 대한 문장을 읽지 않았다. 그는 현재만을 판단했다. 산림청 도착 예정 시간은 여전히 2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도로 위에서 2시간은 생명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는 센터에 다시 연락을 남겼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답장은 규정 재확인이었다. 센터의 행정 담당자는 법적 위험을 경고했다. 자원봉사자가 독단적으로 움직이면 센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태진은 그 문장을 읽으며 더 이상 시간을 소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구조 장비를 꺼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몰렸다. 일부는 환호했고 일부는 우려했다. 댓글은 실시간으로 폭증했다. 그는 화면을 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 어린 생명과 비닐 봉지만을 인식했다. 다른 모든 것은 배경으로 밀려났다. 어린 살쾡이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비닐 봉지를 놓지 않았다. 그 봉지 안의 냄새는 아마도 마지막 기억이었을 것이다. 태진은 그것을 이해했다. 기억은 종종 생존보다 강하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알았다. 지금 이 순간, 기억에 매달린 채로는 살아남기 어렵다. 그 판단은 차갑지만 분명했다. 온라인에서는 이미 누군가 그를 촬영하고 있었다. 전직 구조대원이라는 정보가 빠르게 퍼졌다. 일부는 영웅으로 칭했고, 일부는 무모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 어떤 반응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선택은 공개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오직 자신과의 문제였다. 센터 내부에서는 긴급 회의가 시작되었다. 행정 담당자는 책임 문제를 걱정했고 수의사 박서리는 생존 가능성을 계산했다. 예산은 이미 부족했다. 구조 이후의 치료와 관리까지 고려하면 부담이 컸다. 그러나 영상이 확산되면서 센터의 이름도 함께 거론되기 시작했다. 여론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 압박은 또 다른 변수였다. 고속도로 위의 상황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했다. 일부 운전자는 돌아섰고 일부는 여전히 지켜보았다. 구조 요청이 반복되었고 법적 조항이 공유되었다. 그 모든 문장 사이에서 어린 살쾡이는 여전히 봉지를 놓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라진 서식지와 어미의 체온, 그리고 이전 세계의 잔여물이었다. 태진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규정보다 생명을 우선했다. 그의 선택은 명확했다. 이후 어떤 결과가 따르든 그는 이 순간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새해 전 그는 물러섰다. 이번에는 그렇지 않기로 했다. 그 결심이 고속도로 위에서 완성되었다. 다음 단계는 되돌릴 수 없었다. 김태진은 고속도로 위에서 내린 결정을 되돌리지 않았다. 살쾡이를 조심스럽게 확보한 뒤 곧장 경기 북부에 위치한 퓨어 포레스트로 향했다. 차량 안에서는 경고 메시지가 반복해서 도착했다. 산림청에서 출동 중이며 무단 포획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행정 담당자는 다시 한번 책임 문제를 언급했다. 센터 이름이 이미 온라인에서 언급되고 있으니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태진은 그 문장들보다 살쾡이가 놓지 않는 비닐 봉지를 더 오래 바라보았다. 봉지 안의 천 조각은 말라붙은 냄새를 품고 있었고 그 냄새는 어린 개체가 버티고 있는 마지막 이유처럼 보였다.
그는 그 의미를 추측하지 않았다. 다만 이해했다. 자신이 새해 동안 목걸이를 치우지 못한 것과 같은 종류의 집착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센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내부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행정 담당자는 규정집을 펼쳐놓고 있었다. 해당 종은 보호 대상이며 구조 과정과 치료는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는 점이 반복되었다. 무단 포획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빠지지 않았다. 박서리는 말을 아끼고 있었다. 그녀는 살쾡이를 확인한 뒤 빠르게 상태를 판단했다. 체온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고 탈수는 심각했다. 발바닥에는 화상 흔적이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제는 극심한 스트레스였다. 봉지를 떼어내려는 시도에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센터 내부에서는 선택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예산은 이미 바닥에 가까웠다. 늑대 한 마리의 치료 비용이 연체된 상태였고 사료는 며칠치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살쾡이를 장기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부담이었다. 일부는 안락사를 언급했다. 법적 분쟁을 피하고 센터를 지키는 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태진은 그 말들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단지 구조 당시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했다. 2시간은 버틸 수 없었다는 점, 온라인 확산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 그리고 봉지를 놓지 않는 어린 개체의 상태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상실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말했다. 그는 추가 근무를 자청했다. 야간 청소, 사료 운반, 시설 보수까지 맡겠다고 했다. 금전적 보상은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그 제안은 감정적인 호소라기보다 계산된 결심처럼 들렸다. 그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박서리는 그 제안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다. 그녀는 숫자를 계산했다. 치료 가능성, 회복 기간, 방사 절차, 행정 처리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고개를 끄덕였다. 살릴 수 있는 생명을 규정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직업 윤리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살쾡이는 격리 공간으로 옮겨졌다. 봉지는 함께 두었다. 1000조각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의료 기록에 기재되었다.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심리적 의존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적혔다. 밤이 깊어질수록 센터는 조용해졌다. 다른 동물들은 안정을 찾았지만 살쾡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먹이와 물은 손대지 않았다. 봉지를 앞에 두고 가만히 있었다. 그 상태는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버티기처럼 보였다. 태진은 격리실 밖에 앉았다. 그는 문을 열지 않았다. 강제로 접촉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신 낮은 목소리로 과거를 풀어냈다. 새해 전의 화재 현장을 그는 다시 떠올렸다. 규정에 따라 후퇴했던 순간, 구조견이 남았던 장면, 그리고 이후 남겨진 목걸이. 그는 그 선택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그 이후에 삶이 멈춰 있었다고 인정했다. 살쾡이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호흡의 리듬은 조금씩 달라졌다. 긴장 상태가 미세하게 완화되었다. 박서리는 멀리서 그 변화를 관찰했다. 그녀는 약물 투여를 고려했지만 당장 강제 진정은 오히려 회복을 늦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센터의 행정 담당자는 여전히 불안해했다. 산림청에서 문의가 왔다. 포획 경위와 개체 상태를 확인하겠다는 연락이었다. 영상은 이미 지역 뉴스 제작진에게 전달된 상태였다. 센터 이름이 언급될 가능성도 높았다. 태진은 그 사실을 알고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오직 현재의 생명에 집중했다. 봉지를 뺏지 않는 조건으로만 접근이 허용된 상황에서 그는 기다림을 선택했다. 밤이 깊어가면서 박서리는 체온 유지 장치를 준비했다. 탈수 교정을 위한 피하 수액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모든 처치는 개체가 극단적 저항을 보이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진행되어야 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살쾡이는 처음으로 먹이에 반응했다. 작은 변화였다. 박서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수분 보충과 영양 공급이 시작되었다. 봉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태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구조견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 그 이름을 소리내는 것은 오랜만이었다. 그는 목걸이를 아직 치우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것이 사라지면 기억도 사라질까 두려웠다고 말했다. 살쾡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먹이를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다. 그 변화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박서리는 그날의 기록에 회복 가능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센터 내부의 긴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행정 절차는 계속 진행되어야 했고 산림청의 조사 가능성도 남아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해졌다. 이 어린 살쾡이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태진은 격리실 밖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새해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아주 조금 앞으로 나아간 느낌이 들었다. 그는 여전히 규정을 어긴 상태였다. 책임 문제는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새벽 공기가 센터 내부를 채웠을 때 박서리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넘겼다고.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갈 길은 멀었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 밤은 버텼다. 그리고 비닐봉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센터 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으로 유지되었다. 산림청에서는 공식 보고서를 요구했고 포획 경위에 대한 설명과 영상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행정 담당자는 태진의 이름이 문서에 남는 것을 걱정했다. 자원봉사자의 독단적 행동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센터의 지원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사건은 지역 뉴스에 소개되었고 온라인에서는 퓨어 포레스트의 이름이 구조와 함께 언급되고 있었다. 박서리는 보고서 작성과 치료 기록을 동시에 처리했다. 살쾡이, 임시 이름 바람은 여전히 격리 공간에 머물렀다. 체온은 안정되었고 탈수도 점차 교정되었다. 발바닥 화상은 회복 중이었다. 그러나 심리적 반응은 여전히 민감했다. 봉지를 조금만 옮겨도 즉각 긴장 반응이 나타났다. 태진은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기다리면서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야간 청소를 맡았고 오래 방치된 철망을 교체했고 무거운 사료 포대를 옮겼다. 그의 행동은 변명이나 방어가 아니라 일관된 책임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이 만든 선택의 결과를 도망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센터 내부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감지된 것은 바람의 반응이었다. 처음에는 먹이와 봉지 외의 대상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격리 공간의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다른 동물의 울음, 사료통이 움직이는 소리, 직원들의 발걸음 같은 일상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이 달라졌다. 박서리는 이 변화를 기록했다. 단순한 생존을 넘어 주변 환경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그러나 봉지는 여전히 중심에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이전 세계의 마지막 연결고리였다. 산림청의 담당자는 센터를 방문하겠다고 통보했다. 포획 과정의 적절성, 보호 대상 관리 절차, 향후 방사 계획까지 점검하겠다는 일정이었다. 행정 담당자는 긴장했다. 서류 정리와 내부 점검이 이어졌다. 태진의 이름이 문서에 어떻게 기록될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태진은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그는 바람의 상태를 우선했다. 봉지를 떼어내지 않는 조건에서 치료가 계속 진행되었고 피하 수액은 점차 줄어들었다. 자발적 섭식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빨랐다.
그 사이 온라인 여론은 변화를 보였다. 초기의 비난과 우려는 줄어들었고 구조 이후의 경과를 묻는 글이 늘어났다. 일부는 센터 후원 계좌를 공유했고 몇몇은 자원봉사를 문의했다. 한때 영상을 올렸던 대학생은 다시 센터에 연락했다. 그는 직접 와서 돕고 싶다고 밝혔다. 박서리는 방문을 허락했다. 그 청년은 이전과 다른 태도로 나타났다. 휴대전화는 주머니에 넣은 채로 사료를 나르고 청소를 도왔다. 그는 자신이 처음 올린 영상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직접 보고 싶다고 말했다. 태진은 그 말을 평가하지 않았다. 다만 묵묵히 작업을 이어갔다. 며칠 후, 바람은 처음으로 봉지에서 시선을 오래 떼었다. 먹이 그릇을 향해 이동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천 조각의 냄새를 확인한 뒤 다시 일상적인 활동으로 돌아오는 빈도가 늘어났다. 박서리는 그 변화를 조심스럽게 해석했다. 집착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봉지가 전부였던 단계는 지나가고 있었다. 그 무렵 센터 내부에는 작은 갈등이 남아 있었다. 안락사를 주장했던 일부 직원은 여전히 불안해했다. 보호 대상 관리에는 지속적인 비용이 들어갔고 방사 절차까지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박서리는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 살릴 수 있는 생명은 살린다는 원칙을 유지했다. 태진은 밤마다 격리 공간 밖에서 말을 이어갔다. 그는 과거를 반복해서 꺼냈다. 구조견의 마지막 현장, 규정이라는 단어의 무게,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이 멈춰있던 시간. 그는 그 이야기를 바람에게 이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일정했다. 격한 감정 표현은 없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한 인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날 물러섰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다는 점을 덧붙였다. 바람의 회복은 안정 단계로 들어섰다. 체중이 늘었고 눈빛의 긴장은 줄어들었다. 봉지는 여전히 공간 한쪽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 위치는 더 이상 중심이 아니었다. 격리 공간에 새로운 나뭇가지와 구조물이 설치되면서 활동 반경이 넓어졌다. 산림청 담당자의 방문이 이루어졌다. 그는 기록을 확인하고 포획 경위를 점검했다. 규정 위반 여부는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개체의 상태가 회복 중이라는 점, 공사 현장 인근 서식지 파괴 가능성 등도 함께 기록되었다. 공식 처분은 보류되었다. 행정 담당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즉각적인 제재는 피했다. 태진은 그 결과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책임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바람은 이제 격리 단계에서 벗어나 중간 단계 공간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공간은 보다 넓었고 자연 환경에 가까운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박서리는 이동 시기를 신중하게 조율했다. 스트레스 재발을 막기 위해 봉지도 함께 옮기기로 했다. 이 결정은 단순해 보였지만 중요했다. 봉지를 빼앗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덜 의존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태진은 그 판단에 동의했다. 센터 내부의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었다. 초기의 불안과 반대는 줄어들었고 바람의 회복 과정이 공유되면서 공동의 목표가 형성되었다. 대학생은 주말마다 방문했고 사료 정리와 시설 점검을 도왔다. 그는 더 이상 조회수를 언급하지 않았다. 태진은 여전히 집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센터에 남아 작은 수리 작업을 이어갔다. 그의 집에는 여전히 치우지 못한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 목걸이에 대한 생각은 예전과 달랐다. 그것이 사라지면 기억도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다. 바람이 중간 공간으로 이동한 날, 봉지는 조용히 따라왔다.
새로운 구조물과 냄새 속에서도 봉지는 구석에 자리했다. 그러나 바람은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주변 환경을 탐색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박서리는 기록에 남겼다. 집착 강도 감소, 자발적 활동 증가, 방사 가능성 검토 단계 진입. 태진은 그 기록을 읽으며 짧게 숨을 고른 느낌을 받았다. 아직 끝이 아니었다. 그러나 방향은 정해졌다. 고속도로 위에서 시작된 사건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규정과 책임, 상실과 집착을 지나 바람은 서서히 원래의 위치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태진 역시 새해 동안 멈춰있던 자리에서 아주 조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중간 단계 공간으로 옮겨진 이후 바람의 상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듯 보였다. 자발적 섭식은 꾸준히 이어졌고 체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발바닥의 화상 부위도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다. 봉지는 여전히 공간 한쪽에 놓여 있었지만 바람은 이전처럼 그것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구조물 위로 이동하는 시간이 늘었고 주변 소리에 대한 반응도 보다 균형을 찾았다. 센터 내부에서는 방사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박서리는 회복 지표를 정리하며 단계적 훈련 계획을 세웠다. 자연 환경 적응 능력, 먹이 탐색 반응, 외부 자극에 대한 안정성까지 확인해야 했다. 태진은 그 계획을 듣고 묵묵히 동의했다. 그는 아직 봉지를 치울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 무렵 기상청에서 강한 태풍 예보가 발표되었다. 경기 북부 일대에 큰 비와 강풍이 예상된다는 소식이었다. 센터는 시설 점검을 시작했다. 철망 고정 상태를 확인했고 배수로를 정리했고 외부 장비를 안으로 옮겼다. 태진은 가장 늦게까지 남아 점검 작업을 마쳤다. 태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센터 내부는 긴장 상태로 전환되었다. 전기 공급이 불안정해졌고 일부 외부 구조물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박서리는 동물들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다. 대부분은 격리 공간 안에서 안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바람의 공간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강한 바람에 의해 외부 보관함의 문이 열리면서 비닐봉지가 바람에 휘말려 철망 밖으로 밀려났다. 그 순간 바람의 상태가 급격히 변했다. 이전에 줄어들었던 긴장 반응이 다시 상승했다. 회복 과정에서 어렵게 안정시킨 균형이 무너지는 조짐이었다. 박서리는 즉시 태진에게 연락했다. 봉지가 사라진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태진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봉지를 되찾는 것이 단순한 물건 회수가 아니라 심리적 안정 회복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강풍 속에서 센터 내부는 통제가 쉽지 않았다. 일부 전력 장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고 외부 조명도 불안정했다. 태진은 시설 점검을 병행하며 봉지의 위치를 찾기 시작했다. 비닐 봉지는 빗물에 젖어 구석으로 밀려 있었다. 천 조각은 여전히 안에 남아 있었다. 그는 그것을 되찾아 다시 공간 안으로 옮겼다. 봉지가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바람의 반응은 서서히 완화되었다. 완전한 안정은 아니었지만 급격한 긴장은 누그러졌다. 박서리는 그 변화를 확인하고 기록했다. 그러나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강풍으로 인해 중간 단계 공간의 일부 잠금 장치가 느슨해졌고 점검 도중 미세한 틈이 발생했다. 정전과 동시에 경고 시스템이 잠시 작동을 멈췄다. 그 사이에 바람은 공간을 벗어났다. 센터 내부는 즉시 비상 모드로 전환되었다. 다른 동물들의 안전을 우선 확보한 뒤 바람의 위치를 확인해야 했다. 외부는 여전히 강풍이 이어지고 있었고 시야 확보도 쉽지 않았다. 태진은 상황을 냉정하게 정리했다. 바람은 완전히 야생으로 복귀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봉지가 없으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봉지를 손에 쥔 채 주변을 수색했다. 잠시 후 센터 외부 시설의 한쪽에서 바람의 위치가 확인되었다. 봉지를 다시 물고 있었고 움직임은 크지 않았다. 태진은 이번에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새해 전 화재 현장에서 그가 뒤로 물러났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의 선택은 생존을 보장했지만 이후의 시간을 멈추게 했다.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해야 했다. 그는 봉지를 가까이 두고 자극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공간 안으로 유도했다. 강제적인 포획이 아니라 익숙한 냄새를 따라 돌아오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시간은 길게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짧았다. 바람은 다시 공간 안으로 들어왔다. 잠금 장치는 즉시 보강되었다. 전력 공급도 복구되었다. 박서리는 깊은 숨을 내쉬며 상태를 재확인했다. 외상은 없었고 스트레스 지표는 점차 안정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봉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중요한 변화를 남겼다. 태진은 격리실 밖에서 한동안 말을 이어갔다. 그는 봉지가 없어졌을 때 자신이 느낀 공포를 솔직히 말했다. 그것이 단지 동물의 심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음을 인정했다. 목걸이를 잃을까 두려워 치우지 못했던 시간, 기억이 사라질까 붙들고 있던 집착을 떠올렸다. 바람은 조용히 먹이를 받아들였다. 긴장은 남아 있었지만 이전처럼 봉지에만 매달리지는 않았다. 봉지는 다시 안정의 상징이 되었지만 전부는 아니었다. 태풍이 지나간 뒤 센터는 다시 정비에 들어갔다. 손상된 철망을 교체했고 잠금 장치를 이중으로 강화했다. 행정 담당자는 이번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내부 기록에는 상세히 남겼다. 박서리는 이 사건을 회복 과정의 일부로 기록했다. 의존 대상 상실에 대한 반응, 회복 이후의 안정화 과정, 재적응 단계 진입 가능성까지. 그녀는 방사 계획을 완전히 철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사건이 필요했던 시험이라고 판단했다. 태진은 그 판단에 동의했다. 바람이 봉지를 잃는 경험을 통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신호였다. 여전히 집착은 남아있지만 그 집착이 전부를 지배하지는 않았다. 센터 내부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초기의 반대는 거의 사라졌고 바람의 회복 과정이 하나의 공동 목표로 자리 잡았다. 대학생 자원봉사자는 태풍 이후 시설 보수 작업을 도왔다. 그는 더 이상 영상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태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랜만에 생각했다. 목걸이를 치울 수 있을지에 대해. 아직 결론은 내리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것이 유일한 기억의 형태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바람은 다음 단계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봉지는 여전히 공간 안에 놓여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중심이 아니라 주변이었다. 태풍은 많은 것을 흔들었지만 동시에 무엇이 남아야 하는지 분명히 드러냈다. 바람은 다시 균형을 찾았고 태진은 물러서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고속도로 위에서 시작된 선택은 이제 더 깊은 단계로 이어지고 있었다. 규정을 넘어선 결심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두 존재 모두에 멈춰있던 시간을 움직이게 하고 있었다. 태풍 이후 센터는 빠르게 안정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시설 점검과 복구 작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었고 손상된 구간은 즉시 보강되었다. 바람은 다시 중간 단계 공간 안에서 관찰 상태로 들어갔다. 이전보다 움직임은 안정적이었고 먹이 반응도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태진과 박서린 모두 알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회복 과정의 일부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경계 시험이었다는 것을. 봉지는 여전히 공간 안에 있었다. 태풍 이후에도 제거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의존 대상이라기보다 변화의 기준점처럼 남아 있었다.
바람이 어느 정도 균형을 회복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봉지에 대한 반응이었다. 센터 내부에서는 방사 계획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박서리는 데이터를 정리하며 자연 적응 가능성을 평가했다. 먹이 탐색 능력, 외부 환경 반응,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회복 속도까지 포함된 장기 관찰 결과가 필요했다. 행정 담당자는 여전히 비용과 절차를 걱정했지만 더 이상 방사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태진은 그 논의의 중심에 서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격리 공간 밖에서 관찰을 이어갔다. 봉지가 사라진 순간의 반응, 다시 돌아왔을 때의 안정, 그리고 이후 행동 패턴을 반복해서 확인했다. 그는 자신이 개입하는 방식이 과도하지 않은지 스스로 점검했다. 며칠 후, 바람의 행동에 또 하나의 변화가 나타났다. 봉지에 대한 반응 빈도가 줄어든 것이다. 이전에는 일정 간격으로 반드시 확인하던 행동이 점점 줄어들었고, 대신 새로운 구조물이나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늘었다. 이는 의존 대상이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신호였다. 박서리는 이 변화를 신중하게 해석했다.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기억의 재배치 과정일 가능성이 높았다.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요소가 서서히 주변으로 밀려나는 단계였다. 그러나 완전한 분리는 아직 아니었다. 봉지는 여전히 존재했고, 바람은 가끔 그것을 확인했다. 태진은 그 변화를 보며 조용히 시간을 기억했다. 자신이 새해 동안 치우지 못했던 목걸이도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처음에는 손도 대지 못했고, 이후에는 매일 바라보았고, 지금은 그것이 반드시 중심에 있을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다. 센터는 방사 전 마지막 훈련 단계에 들어갔다. 중간 공간을 벗어나 보다 넓은 외부 적응 구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이었다. 이 구역은 실제 자연 환경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었고, 외부 소리와 냄새가 직접 들어오는 구조였다. 바람은 이동 과정에서 큰 저항을 보이지 않았다. 이동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봉지였다. 그 물건은 여전히 함께 이동되었다. 박서리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유지했다. 완전한 단절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외부 적응 구역에서 바람은 처음으로 스스로 먹이를 찾는 행동을 보였다. 이전에는 제공된 먹이만 섭취했지만 이제는 주변 환경을 탐색하며 반응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변화였다. 태진은 이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의 역할을 다시 생각했다. 그는 구조자였지만 동시에 관찰자였다. 개입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했다. 과거 화재 현장에서 그가 뒤로 물러났던 이유는 규정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그 경계를 다시 정의하고 있었다. 행정 담당자는 여전히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방사 승인 절차는 복잡했고 외부 보고서도 필요했다. 산림청과의 협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바람의 상태는 안정적이었다. 스트레스 반응은 줄었고 외부 자극에 대한 적응력은 증가했다. 봉지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더 이상 절대적인 중심은 아니었다. 그러던 중 새로운 변수 하나가 등장했다. 센터 인근 지역에서 다른 야생동물 출현 보고가 늘어난 것이다. 서식지 변화로 인해 개체 이동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는 방사 이후 생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였다. 박서리는 방사 계획을 재검토했다. 단순히 회복 여부가 아니라 실제 생존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다. 태진은 그 논의에 조용히 참여했다. 그는 바람이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며칠 후, 봉지에 대한 반응이 또 한 번 줄어들었다. 바람은 그것을 확인하지만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대신 외부 구조물과 새로운 자극에 더 오래 머물렀다. 이는 분리 단계가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했다.
박서린은 방사 준비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모든 조건은 충족되고 있었다. 체중, 건강 상태, 행동 패턴 모두 기준을 넘었다. 마지막 변수는 안정성 유지였다. 태진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다. 그는 봉지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전부가 아니었다. 그러나 여전히 의미는 남아 있었다. 그는 그것을 인정했다. 방사 일정이 잠정적으로 결정되었다. 장소는 기존 서식지와 가까운 보호구역이었다. 외부 간섭이 최소화된 지역이었다. 준비 과정은 조용히 진행되었다. 센터 내부에서는 특별한 행사나 홍보 없이 절차가 이어졌다. 바람은 점차 이동 상자에 익숙해졌다. 봉지는 마지막까지 함께 들어갔다. 태진은 마지막 점검을 맡았다. 그는 상자 잠금 상태를 확인했고 이동 경로를 검토했다. 모든 과정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그날 밤, 센터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바람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다. 봉지는 여전히 그 안에 있었지만 더 이상 긴장의 중심은 아니었다. 박서린은 기록을 마무리했다. 장기 회복 성공 가능성 높음. 자연 적응 준비 완료. 태진은 그 문장을 읽고 짧게 숨을 내쉬었다. 모든 과정은 끝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느낀 것은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였다. 고속도로 위에서 시작된 사건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규정과 선택, 집착과 회복을 지나 바람은 자신만의 균형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방사 준비가 확정된 이후 센터의 모든 흐름은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박서린은 마지막 건강검진과 행동평가를 정리했고 행정 담당자는 산림청과 최종 서류 조율을 진행했다. 태진은 이동 과정 점검과 장비 확인을 맡았다. 모든 절차는 조용하지만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바람은 이미 이동 상자에 적응한 상태였다. 상자는 더 이상 낯선 공간이 아니었고 봉지도 여전히 그 안에 있었다. 그러나 이전처럼 집착의 중심은 아니었다. 바람은 가끔 봉지를 확인했지만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그 행동은 박서린의 기록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로 분류되었다. 방사 예정지는 강원도 북부의 보호구역이었다. 외부 간섭이 적고 기존 서식지와 연결된 환경이었다. 여러 차례 검토 끝에 그 장소가 선택되었다. 생존 가능성과 적응 확률이 가장 높다는 판단이었다. 태진은 이동 당일을 기다리며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는 특별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긴장과 결단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새해 전 자신이 멈춰버린 지점과 이번 결정이 겹쳐 보였다. 출발 당일 아침, 센터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부터 움직였다. 이동 차량이 준비되었고 장비 점검이 반복되었다. 박서린은 마지막으로 바람의 상태를 확인했다. 호흡, 체온, 반응 모두 안정적이었다. 봉지도 함께 이동 준비가 되어 있었다. 태진은 이동 상자를 직접 점검했다. 잠금 장치, 충격 완화 구조, 환기 상태까지 하나씩 확인했다. 그는 단순히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책임을 확인하는 느낌으로 움직였다. 바람은 이동 과정에서 큰 저항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동 차량으로 옮겨지는 순간 잠시 긴장 반응이 상승했다. 박서린은 즉시 이를 기록했다. 예상 가능한 반응이었다. 출발 후 도로 이동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되었다. 차량 내부는 조용했고 외부 소음이 최소화된 상태였다. 봉지는 여전히 상자 안에 있었다. 바람은 간헐적으로 그것을 확인했지만 이전과 같은 집착은 아니었다. 이동 중 태진은 창밖을 거의 보지 않았다. 그는 내부 상태를 계속 관찰했다.
바람의 호흡 변화, 미세한 움직임, 긴장 반응의 패턴을 읽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의 전환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원도 보호구역에 도착했을 때 준비된 구역은 이미 점검이 완료된 상태였다. 외부 구조물은 최소화되어 있었고 자연 상태에 가까운 환경이 유지되고 있었다. 박서리는 마지막 데이터를 확인했다. 방사 조건은 모두 충족되었다. 생존 가능성, 환경 적응성, 행동 안정성 모두 기준 이상이었다. 태진은 이동 상자를 들고 지정된 위치로 이동했다. 그는 절차에 따라 문을 열 준비를 했다. 바람은 그 안에서 조용히 있었다. 봉지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더 이상 중심이 아니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바람은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정지 상태가 유지되었다. 그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모든 관찰자가 집중하는 순간이었다. 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기다렸다. 바람은 천천히 움직였다. 상자 밖으로 나오는 과정은 급하지 않았다. 이전처럼 공포에 의한 반응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운 움직임이었다. 첫 발이 외부 땅에 닿는 순간 박서리는 기록을 시작했다. 방사 시작. 바람은 주변을 천천히 인식했다. 냄새, 소리, 바람의 흐름이 하나씩 들어왔다. 봉지는 여전히 상자 안에 남아 있었지만 바람은 그것을 다시 가져가지 않았다. 태진은 그 장면을 보며 숨을 고르게 유지했다. 그는 과거 화재 현장에서 느꼈던 멈춤과는 다른 감각을 느꼈다. 이번에는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순간이었다. 바람은 몇 걸음을 더 이동했다. 그리고 멈췄다. 주변 환경을 다시 확인했다. 이후 천천히 방향을 바꾸었다. 그 움직임은 갑작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흐름에 가까웠다. 봉지는 여전히 이동 상자 안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다. 태진은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물건이었다. 기억의 중심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로 남았다. 바람은 다시 한번 주변을 확인한 뒤 서서히 숲 쪽으로 이동했다. 움직임은 안정적이었고 불안정한 반응은 없었다. 박서리는 기록을 마무리했다. 방사 완료. 초기 적응 양호. 태진은 그 문장을 듣고도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바람이 사라지는 방향을 오래 바라보았다. 봉지는 결국 상자 안에 남았다. 아무도 그것을 다시 꺼내지 않았다. 그날 이후 센터 내부의 분위기는 조용하게 변했다. 긴장은 해소되었지만 완전한 안도는 아니었다. 하나의 과정이 끝났다는 사실만이 남아 있었다. 태진은 센터에 잠시 더 머물렀다. 그는 장비를 정리했고 시설 점검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그의 움직임은 가벼웠다. 박서리는 그에게 더 이상 추가 업무를 주지 않았다. 대신 짧게 말했다. 이제는 끝났다고.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오는 길, 그는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지 않았다. 목걸이도, 규정도, 과거의 선택도 떠오르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한 가지 사실만 인식했다. 놓아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놓아야만 앞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고속도로 위에서 시작된 사건은 이제 완전히 다른 자리로 이동해 있었다. 더 이상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었다. 방사 이후의 시간은 센터에 남은 사람들에게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다. 긴급했던 절차들이 모두 종료되자 일상은 다시 정돈되었고 구조와 치료, 기록으로 이어지던 긴장된 흐름은 점차 안정된 루틴으로 바뀌었다. 박서리는 남은 데이터를 정리하며
바람의 장기 생존 가능성을 최종 보고서로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단순한 방사 성공 여부뿐 아니라 초기 적응 반응, 스트레스 지표 변화, 의존 행동의 감소 과정까지 세밀하게 기록되었다. 태진은 센터에 더 이상 정식으로 묶여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당장 떠나지 않았다. 그는 시설 정비와 장비 점검을 마무리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이어갔다. 더 이상 긴급 상황은 없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습관적으로 움직였다. 과거 구조 현장에서 남아있던 반응이었다. 센터 내부에서 바람의 이야기는 점차 기록으로만 남게 되었다. 초기에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사례로 정리되었다. 집착 행동을 보이던 개체가 외부 환경 적응에 성공한 드문 사례. 그 안에는 봉지라는 비정상적 의존 대상이 있었지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생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박서리는 이 과정을 여러 차례 다시 검토했다. 그녀는 단순한 성공 사례로 끝내고 싶지 않았다. 의존 대상이 제거되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의미가 약화되는 과정이 중요했다. 바람은 강제로 봉지를 빼앗기지 않았다. 대신 환경 변화와 반복된 안정 경험 속에서 점차 그것을 주변 요소로 밀어냈다. 태진은 그 분석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과정이 단순히 동물의 행동 변화가 아니라 자신이 겪었던 과정과도 유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새해 전 자신이 붙들고 있던 목걸이 역시 같은 구조였다. 버리지 못했고, 사라지지 않게 두었고, 결국 그것이 중심이 아니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다. 센터에서는 새로운 개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다. 구조 요청은 끊이지 않았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상황은 반복되었다. 그러나 바람의 사례는 여전히 내부에서 참고 사례로 남아 있었다. 특히 행동 재활 프로그램에서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태진은 어느 날 바람의 기록 파일을 다시 넘겨보았다. 처음 고속도로에서 발견된 순간부터 방사까지의 모든 과정이 정리되어 있었다. 봉지를 놓지 않던 초기 상태, 태풍 이후의 불안정 반응,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연 환경으로 이동하는 과정까지. 그는 그 기록을 보며 자신이 개입했던 순간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그러나 더 이상 죄책감은 없었다. 대신 그는 선택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구조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판단의 과정이었다. 센터 밖에서는 일상이 다시 흐르고 있었다. 태진은 더 이상 매일 출근하듯 센터에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가끔 들러 장비를 확인하거나 새로운 구조 차량을 점검하는 일을 도왔다. 박서리는 그에게 완전히 떠나도 된다고 말했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다시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어느 날 센터에는 짧은 소식이 전달되었다. 강원도 보호구역에서 바람으로 추정되는 개체가 안정적으로 적응 중이라는 관찰 보고였다. 직접적인 추적은 제한되어 있었지만 외부 탐사 기록에서 건강한 움직임이 확인되었다. 박서리는 그 보고를 조용히 보관했다. 그것은 더 이상 치료 대상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가 된 존재라는 의미였다. 태진은 그 소식을 듣고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단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센터 내부의 구조도 조금씩 변화했다. 새로운 자원봉사자들이 들어왔고 시스템도 정리되었다. 그러나 핵심은 변하지 않았다. 생명을 다루는 방식은 여전히 신중했고 규정과 판단 사이의 균형은 유지되었다. 태진은 어느 날 센터 외곽의 작은 창고를 정리하던 중 오래된 장비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과거 구조 활동 당시 사용되던 장비들이 들어 있었다. 낡은 로프, 손상된 장갑, 그리고 사용 기록이 남아있는 작은 메모들이었다. 그는 그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과거를 다시 떠올렸다. 그 안에는 바람과는 전혀 다른 구조 현장들이 있었다. 그러나 모든 기억은 결국 하나의 공통점으로 이어졌다.
선택과 결과 사이의 간극이었다. 박서리는 그를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아직 완전히 과거를 정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움직이는 것이었다. 바람의 사례는 이제 센터의 공식 교육 자료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집착 행동과 회복 과정, 환경 적응의 단계적 변화, 그리고 인간 개입의 최소화와 효과. 모든 것이 하나의 모델로 정리되었다. 태진은 그 자료를 보면서도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단지 과정의 일부였을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센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나왔다. 더 이상 남은 작업은 없었다. 그는 출입문을 닫고 천천히 걸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완전히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더 이상 그를 붙잡고 있지도 않았다. 바람은 이미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센터도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태진 역시 그 흐름의 일부로 다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고속도로에서 시작된 사건 이후 시간이 흘렀다. 김태진이 퓨어 포레스트를 떠난 뒤에도 센터는 이전과 다르지 않게 운영되었다. 구조 요청은 계속 들어왔고 새로운 개체들이 들어왔으며 박서리는 여전히 치료와 회복의 경계를 유지하며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바람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사례는 여전히 내부 자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방사 이후 보고는 간헐적으로 들어왔다. 강원도 보호구역에서 안정적으로 적응 중이라는 관찰 기록이었다. 직접적인 접촉은 제한되어 있었지만 외부 카메라와 탐사 데이터는 건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초기 경계 반응은 점차 줄어들었고 먹이 탐색과 영역 이동 패턴도 안정화되고 있었다. 그 보고를 받을 때마다 박서리는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기록 파일을 정리하는 속도는 조금 더 느려졌다. 그녀는 모든 데이터를 하나씩 확인한 뒤 파일을 닫았다. 그것이 마지막 단계였다. 더 이상의 의료적 개입도, 관찰도 필요하지 않았다. 태진은 센터와 완전히 단절하지는 않았다. 가끔 필요한 장비 점검이나 구조 차량 정비를 도왔다. 그러나 그의 역할은 더 이상 구조자가 아니었다. 그는 점차 주변인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 변화는 의도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었다. 어느 날, 센터에 작은 소식이 전달되었다. 바람으로 추정되는 개체가 단독 행동에서 벗어나 다른 야생 개체와 간헐적으로 접촉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완전한 사회적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생존 구조가 안정되었다는 신호였다. 박서리는 그 보고서를 읽고 오래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이 사건이 치료의 종류가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었다는 생각을 했다. 인간이 개입한 구조가 끝난 이후에도 생명은 계속 스스로를 조정하고 있었다. 태진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잠시 침묵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센터 외부의 벤치에 앉아 오래 머물렀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개입했던 모든 순간을 다시 떠올렸다. 고속도로 위에서의 선택, 태풍 속에서의 판단, 그리고 마지막 방사 순간까지. 그 모든 과정은 하나의 공통된 흐름으로 이어져 있었다. 놓는다는 것의 의미였다. 센터는 점차 새로운 구조 체계를 정비하고 있었다. 바람의 사례는 교육 자료로 활용되었고 집착 행동과 회복 과정, 환경 적응 단계가 하나의 모델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완벽한 성공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 사건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관계의 변화 과정이었다. 태진은 어느 날 센터에 마지막으로 들렀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단지 익숙한 공간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는 격리 공간이 있던 자리를 지나쳤다. 그곳은 이미 다른 개체를 위한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다. 박서리는 그를 보며 짧게 인사했다. 더 이상 많은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태진은 센터를 나서기 전에 잠시 멈췄다. 그는 과거를 떠올리지 않았다. 대신 지금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는 더 이상 멈춰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강원도 보호구역에서의 마지막 보고는 단순했다. 건강 상태 안정. 독립 행동 유지. 외부 환경 적응 완료. 그 문장은 짧았지만 충분했다. 바람은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더 이상 기록 속 개체도 아니었다. 그는 자연 속 하나의 존재로 남아 있었다. 태진은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도 같은 흐름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구하고, 지키고, 놓는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진다. 고속도로 위에서 시작된 선택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었다. 그것은 멈춰있던 시간의 흐름을 다시 움직이게 한 사건이었다. 센터는 계속 운영될 것이다. 새로운 구조가 이어질 것이고, 새로운 선택이 반복될 것이다. 그러나 바람이라는 이름으로 남은 그 존재는 이미 인간의 영역을 떠나 있었다. 태진은 마지막으로 센터 건물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걸었다. 그리고 그 걸음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다. 누군가를 살린다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되돌리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결국 붙잡고 있던 것을 놓을 수 있는 용기를 배우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때로는 구조된 존재보다 먼저 사람 자신을 살리고 있었다. 존경하는 여러분께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생명과 한 사람의 마음을 따라와 주신 여러분의 관심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이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이야기는 누군가의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선택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가 작고 멀리 들릴 때일수록 우리의 태도는 더 조용하고 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지킨다는 것은 거창한 영웅담이 아니라 외면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과 진심 어린 시선이 모일 때 이런 이야기들은 더 많은 사람에게 다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화면 아래에서 마음을 눌러주시고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평온하고 따뜻하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